네, 거꾸로 한국사. 자, 이번 시간부터는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변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조선의 농촌사회, 조선 후기 농촌사회의 경제적 변화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 이후에 정부와 양반 지주들은 어떻게든 생산력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하겠죠. 그래서 토지, 농토를 개간하고 수리시설을 복구하고 농기구와 비료 주는 방법을 개량하고 새로운 영농법을 도입하는 등 농업 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는 건데요. 모내기법은 모판에 모를 키워서 모를 심는 거죠. 바로 직접 벼를 뿌리는 게 아니라 직파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모판에서 키운 다음에 옮겨 심는 건데 옮겨 심는 과정에서 모를 낼 때 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논에 물이 차 있어야 되기 때문에 봄철에 가뭄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조선 전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아예 모내기법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리시설이 확충되고 저수지나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는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 생산력이 당연히 높아지죠. 쌀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 벼 수확하고 나서 보리를 심어서 이듬해 봄에 수확하게 되는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백성들은 보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세금으로 걷어가지 않거든요. 쌀만 걷어가기 때문에 수치 대상이 아니어서 백성들의 생계는 보리가 책임져주고 있었던 거죠. 모내기를 하게 되면 노동력도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직파법, 직접 씨를 뿌렸을 때는 김매기 를 1년에 한 4차례에서 5 김매기 칠회 김매기 잡초 뽑는 거죠. 김매기 활동을 한 직파의 경우에는 4-5번 정도 해줘야 되는데 모내기를 하게 되면 2-3차례 정도만 하면 되고 직파할 때는 한 번 김을 맬 때 잡초를 뽑을 때 한 20명 정도의 노동력이 동원됐다면 모내기는 3명 정도면 된다는 거죠. 열을 맞춰가지고 쫙쫙쫙 모를 심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그 선 밖으로 나와서 나오는 잡초들 이런 것들만 쫙쫙 돌아다니면서 뽑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력이 20명이 아니라 3명만 필요하니까 한 7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데 횟수도 절반 정도니까 14배, 15배 정도의 노동력 감소를 가져오죠. 노동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수확량은 훨씬 더 높아지고요. 이러면서 이제 수리시설은 당연히 더 필요했을 테고 둘의 품앗이 등의 공동 노동 방식도 확대됩니다. 논농사에서는 이렇게 해서 생산력이 높아졌다면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 확대됩니다. 그전에는 용종법이라고 해서 밭의 단면을 보시면요. 밭 일항과 고랑이 있죠. 밭 일항에다가 이렇게 심었다면 이제는 밭 고랑, 밭 두둑이 아니라 이 고랑에다가 심는 걸 견종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가물어도 물이 아래쪽에 좀 있을 테니까 농사짓기 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꽃샘추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때도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있었을 때도 양쪽에 밭 두둑이 좀 막아주니까 그런지 그런 냉해를 덜 입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함으로써 수확량을 늘리게 되었던 거죠. 모내기법이 확산되면서 이제 적은 인원으로 넓은 농토를 경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을 광작, 넓을 광, 지을 작, 광작이라고 합니다. 광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굳이 지주 입장에서는 소작인들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 집 머슴이라든가 노비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직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토지를 직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광작이 시행되고 여러 가지 상품 작물 재배, 쌀이 제일 큰 상품이었다고 합니다만 다양한 상품 작물들 인삼, 담배, 목화 등의 상품 작물들이 재배가 되면서 일부 농민층은 부유해지죠. 요즘은 그런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요호부민이라고 해서 부농층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부농층으로 성장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려고 할까요?
신분 상승의 욕구가 강해지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부 농민들은 이렇게 분홍으로 성장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금이라든가 고리대, 그 다음에 관원상제 비용도 갑자기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있던 땅도 팔고 빈농으로 몰락하게 되죠. 빈농으로 몰락을 했으면 다른 사람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럴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주가 직접 경영을 해버리니까. 그럼 땅을 못 구하는 농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을 떠나야 되는 거죠. 농촌을 떠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시로 가거나 광산 노동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이거 흔들리네.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임금 노동자가 된다. 이런 부분을 아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민 같은 경우에 농민층이 부농층과 그 다음에 몰락한 양반 빈농층으로 분화되고, 이 빈농층은 결국 농촌에 남게 되면, 남는 경우에는 농촌에 남아서 뭐 하겠습니까? 임금 노동자가 되는 거죠. 하루 가서 일해주고 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뭐 숨살이를 하게 됩니다.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광산이나 도시로 가서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또 장사꾼이 된다는 소리죠. 아니면 광산의 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빈농들의 삶은 이렇게 가고요. 부농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분 상승을 해서 양반으로 거듭나게 되겠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양반이 돼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새롭게 향촌의 양반 세력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신양층으로 부호가 돼서 성장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소작료를 납부하는 방법, 지대를 납부하는 방법도 좀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요. 유리한 경작쟁이 조건을 얻기 위해서 농민들이 소작쟁이를 펼치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주들도 이제 생산력이 어느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병작 반수 막 이런 것들만을 고집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거뒀던 병작 반수와 같은 타조법 대신에 일정 액을 걷습니다. 이런 걸 도조법이라고 하는데요. 정률제 대신에 정액제가 되는 거죠. 정률제였던 50% 2분의 1을 걷어간다고 했을 때보다 도조법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지만 대략적으로 3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33% 정도라는 거죠.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 소작인들 입장에서는 지대 납부 방식이 좀 더 여유로워졌죠. 뿐만 아니라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이 수확하게 되면 더 수확되는 부분은 자기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영농이 가능해졌고, 일단 그것만 내면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기가 딴 것도 심어볼 수도 있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게 됐고, 사기 진작 이런 효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주하고 그 소작인 전호의 관계도 예전에는 내 땅에서 소작 붙여먹고 산다라고 하면 약간의 좀 신분적인 종속 관계였으나 이제는 뭐 그렇지 않고 경제적인 관계죠. 나 당신한테 돈만 주면 되는 거야. 경제적인 계약 관계. 쌀만 도조로 정해진 쌀만 주면 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언제 농사를 짓든 언제 파종을 하든 아니면 심지어 뭐 그러진 않겠지만 이 땅을 놀리든 그건 내 맘이라는 거죠. 당신한테 정해진 계약된 쌀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 민영 수공업의 발달. 원래 조선 전기에는 장인들이 관청에서 소속돼서 일하는 관영 수공업이었죠. 그런데 이제 상공업이 그 생산력이 높아지면 시장,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장이 형성되니까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관영 수공업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수공업자들도 좀 더 좋은 제품을 자기들이 먼저 확보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 돈을 줘버립니다. 먼저 대의금을 지불한다. 선대제가 성행하게 됩니다. 상인 자본의 지원을 받아서 수공업자가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상인들 입장에서도 미리 이렇게 찜해놓고 좋은 물건을 확보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비슷한 예라고, 이건 뭐 수공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대관령 고랭지의 배추 농사가 잘 된다. 고랭지 배추를 김장철에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밭대기로 장사꾼들이 상인들이 미리 이렇게 농민들에게 여기는 제가 사겠습니다라고 해서 아직 심기도 전에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해버리는 경우, 이런 것들을 먼저 금액을 지원해 줘 버렸으니까 뭐 일종의 선대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농업이라 수공업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아예 집에서 하던 게 아니라 공장제 수공업, 공장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아예 어떤 마을에서는 그게 특기, 그것만 많이 하게 되는 수공업 촌락이 등장하기도 한다는 거죠. 농촌 수공업도 상품 생산 단계로 이제 진입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 했다라면 이제 그렇지 않고 팔기 위해서 물건을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아예 그냥 뭐 이 수공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증가하게 되었고요. 광산업, 민영수공업의 발달로 광물 수요가 증가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부가 민간인에게, 예전에는 정부가 광산을 관리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운영했는데 이제 좀 그렇게 하기 힘들어져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래 채굴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니까 나라에서는 아예 이제 설점 수세제라고 해가지고 점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산을 하면 세금을 걷어가는, 이렇게 좀 이런 모습으로 좀 변화가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다 허용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몰래 잠체를 해버립니다. 민간인에게 세금을 받고 광산을 채굴을 허용하는 설점 수세제로 좀 바뀌었고, 청나라와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은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은광을 많이 개발해야겠죠. 이건 좀 너무 옛날 이야기라 그런가? 그 부분은 좀 시간이 벌써 12분이 넘어버려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선생님이 그 연은 분리법이라는 걸 좀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겠네요. 일단 은 사용이 활발해진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면, 임진왜란 전까지는 사람들이 은을 쓸 줄을 몰랐어요. 시장에서든. 그런데 명나라 군대가 와서 이미 은본위 화폐제, 은 경제에 들어가 있었던 명나라 군대가 장기적으로 이 땅에서 주둔하게 되면서 물건을 사고 팔건할 때 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선의 백성들도 은의 값어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하면서 은 경제로 편입되게 되죠. 무역도 활발해지면 다 무역할 때 거래할 수 있는 돈이 은이었으니까요. 18세기 중엽부터는 금광 개발도 활발히 진행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광산만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덕대.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광산을 직접 투자를 하고 싶어도 광산은 초기 비용이라든가 사람도 써야 되고 그날 일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걸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등장시키는 거죠. 덕대를에게 이제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덕대는 또 아예 이렇게 그 채굴업자, 혈주라고 하는데요. 구멍혈 주인주. 그러니까 이 굴은 네가 담당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굴업자, 채굴 노동자 파는 사람, 그리고 이게 부수물을 걸러내서 정리하는 재련 노동자, 이런 사람들의 분업과 협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생산 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 시간이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요 부분은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짧게 선생님이 다시 하나 녹화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